2009년 12월 17일 때마침 내린 첫눈이 더욱 반가웠다는 그날은 부산 A여고 2학년 학생들이 전라남도 화순으로 체험학습을 왔던 날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체험학습이 악몽이 된 건 다음 날인 12월 18일 새벽 5시 반경. 반에 있던 친구가 저희 방 문을 엄청 세게 두드려가지고 다금이가 떨어졌다. 그날 새벽 12층 숙소에서 추락해 사망한 학생은 당시 부산 A여고 2학년 5반 정다금 양이었습니다. 체험학습을 떠난 딸에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다금 양의 부모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외로 다금이 얼굴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근데 다금이 눈가에 멍자국이 그냥 어떤 상처가 아니라 넓게 퍼져 있는 멍자국. 다금 양의 시신을 화장하기 직전 부검을 의뢰했다는 가족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7%로 나타난 데다 왼쪽 눈의 멍과 함께 입 안에서도 다수의 상처가 발견됐는데 이는 추락 시 생긴 손상이 아니라 추락 전 어떤 외력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었습니다. 보통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을 때, 폭행이 있었을 때 흔하게 발생하는, 특히 이제 윗입술 주름띠 같은 경우는 따귀를 세게 때린다든지 주먹으로 인중을 친다든지. 그날 새벽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12층 숙소 베란다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다금 양. 그날 대체 다금 양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 시부터인가 하여튼 이렇게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게임을 해서 다금이가 계속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 전에 이미 모의를 했다고. 처음부터 다금 양이 목표였던 술자리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다금 양은 금세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다금 양이 잠든 틈을 타 몰래 다금 양의 휴대전화 속 문자 메시지를 열어봤다는 동급생 임가영.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전날인가? 자기가 저한테 내가 술을 어디서 구하고 그 많은 술 내가 어떻게 다 들고 가냐, 누구한테 뭐 부탁해야 되냐, 그런 식으로 저랑 대화를 했었고. 당시 다금 양과 4명의 학생들이 있었던 1216호, 그 옆방인 1217호에는 같은 반 친구들 5명이 묵고 있었는데 다금 양의 문자 내용에 화가 난 임가영이 갑자기 자고 있던 다금 양을 깨워 옆방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옆방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휴대전화를 다금 양에게 던지며 문자 메시지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했다는 임가영. 그렇게 폭언을 이어가다가 다금 양의 머리채를 잡고 그 방 욕실로 끌고 간 뒤 세면대에 다금 양의 머리를 여러 번 부딪히게 했다고 합니다. 단지 20분, 30분 동안에 이루어진 그런 괴롭힘, 폭행이 아니라 그냥 몇 시간 동안 그런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이후 다금 양을 데리고 다시 자신들의 방인 1216호로 돌아갔다는 임가영과 아이들. 그리고 잠시 뒤 비명소리와 함께 다금 양이 추락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비명이었다. 아니 무슨 투신하고 자기가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떨어졌다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다금 양이 추락한 데는 분명 같은 방에 있던 임가영을 포함한 4인방이 연관되어 있을 거라는 게 가족들의 추측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는 폭행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냥 머리에 물을 붙이고 그대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머리끝에서 그렇게 물려서 그 수돗물 물을 지고 얼굴에 뿌렸어요. 다금 양의 문자 메시지가 다툼의 발단이 된 것은 맞지만 그저 해명을 듣기 위한 자리였으며 다금 양이 정신을 들게끔 세수를 시켜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다금 양의 얼굴의 상처는 그때 실수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다금 양을 재우기 위해 다시 1216호로 돌아왔다는 4인방. 이후의 상황도 가족들의 주장과는 달랐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다 같이 우리 방에 왔다가 는 바로 가고 이랑 는 내가 청소하다가요 이브이가 또 가고. 1216호로 돌아오자마자 무슨 일인지 몇 분 뒤 다시 옆방으로 갔다는 임가영. 잠시 뒤 4인방 중 한 명인 송나현도 방을 나가면서 방 안에는 다금 양을 포함해
세 사람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는 다금양. 술 버릇이 오는 거라서 이번에도 술 좀 많이 취해서 갑자기 막 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빵 가서 애들 노래 먹고 하고 저 혼자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다금양과 단 둘만 있었다는 최다정. 그런데 제가 그때 쇼파에 앉아 있었거든요. 쇼파 바로 옆에 베란다에 있는데 갑자기 다금이가 나가는 거예요, 밖에. 그런 일 아예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딱 나가고 나자마자 바로 다금이가 가을에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금양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며 베란다로 나가더니 잠시 뒤 커튼 너머로 다금양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이에 즉시 옆방으로 달려가 다금양이 떨어졌다고 임가영에게 알렸다는 최다정. 당시 경찰은 다금양이 얼굴에 남은 상처를 근거로 임가영을 상해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 역시 임가영의 행위가 다금양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는 우발적인 단순 폭행으로 판단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고 임가영에겐 사회봉사 명령만 내려졌습니다. 4인방 중 나머지 3학생은 폭행에 가담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상적인 그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폭행이었다. 그걸로 사망까지 하는 거를 가해 학생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폭행을 한 장소와 사망한 장소가 서로 다 다르다는 거가 결정적인 학생에게는 유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폭행이 이루어지고 한참 후에 투신이 이루어졌고 사망과 폭행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단절이 있었다는 거죠. 끝내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 내려진 다금양의 죽음.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다금양은 대체 무슨 이유로, 그것도 하필 체험학습 장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 저 때리는 거 하나도 보는 게 없어요. 근데 나는 화장실로 데리고 온 거만 기억나는데. 제가 이렇게 서서 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뭐 같이 가려고 뭐하노 이러고 이거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빨리 세서 해라 이러고 확실하게 그랬다기보다는 세면대 이제 위로 놓은 거죠. 옆방 1217호 학생들 그 누구도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점. 전문가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보지 않는 어느 공간에선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고, 그 직전까지 있었던 일에 비추어 보면 이 방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건 거짓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라운드가 끝나고 2라운드가 16호에서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고, 추락하기 전 문 닫힌 1216호 안에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다금양. 그 다금양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죽음의 비밀을 풀 열쇠는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족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족적의 앞꿈치가 되든지 아니면 뒤꿈치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사실은 바깥쪽에 사람이 섰을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난간하고 손에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난간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추락 지점을 근거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다금양은 족적이 있던 위치에서 난간을 잡고 있다가 오른손을 먼저 놓고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손을 놨을 수도 있지만 오른손에 어떤 외력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난간을 붙잡고 있는 다금양의 오른손을 누군가가 강제로 떼어밀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 혹시 다금양의 시신에 그 흔적이 남아있진 않을까? 하지만 난간에 매달려 저항하거나 버틴 흔적, 타인의 DNA도 시신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는 그날의 진실. 그렇지만 다금양이 난간을 넘어 매달려 있다가 손을 놓쳐 떨어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금양은 왜 그런 선택을 했던 걸까? 옆방 친구들은 임가영이 다금양에게 했던 그 말이 기억난다고 말합니다. 화장실에 나왔을 때는 다금이가 머리가 좀 젖어있고 옷도 젖어있고, 다시 다금이를 소파에 앉혀서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네가 보낸 문자 읽어봐라 시키고, 계속 뭐 다금이는 일어나자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하니까 뭘 어떻게 나가 뒤지던지 그러고 학교 가서 아는 척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옆방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시작된 임가영의 폭언과 1216호로 자리를 옮겨 벌어진 폭행, 그리고 마지막 순간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그날 새벽의 진실은 이들이 다녔던 부산 A여고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2학년 5반 정다금양과 임가영, 당시 둘은 어떤 사이였으며 서로에게 어떤 존재였던 걸까? 1학기 때는 제 생각에 겉돌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조금. 완전히 친한 친구가 없는 거죠. 막 이렇게 당석처럼 붙어다니는 친구는. 왜냐하면 야자를 안 하고 학원을 다니니까. 당시 미대 입시를 준비하느라 친구들과는 조금은 다른 학교 생활을 보냈다는 다금양. 이 때문에 1학기 초에는 반 친구들과의 사이가 조금 서먹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다니던 다금양에게 다가왔다는 한 친구, 바로 임가영이었습니다. 그 반에서 진짜 영향을 주는 애였고 옆에서 약간 행동대장 느낌이었고 이랑 진짜 다 비유 맞춰주는 애들. 그렇게 임가영은 물론 4인방과도 친해지며 같은 반 친구들이 보기에는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다는 다금양.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속사정은 달랐다고 합니다. 친구 관계 느낌이 아니라 뭐지? 뭐 저렇게까지 애가 눈치를 보지? 물건 같은 거를 되게 잘 뺏겼다 그랬어요. 힘든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었지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다금양. 다금양은 왜 임가영과의 관계를 유지했던 걸까? 임가영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던 뭔가 다른 이유라도 있었던 걸까? 그런데 우린 취재 도중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우리에게 연락을 했다는 제보자. 그녀가 꺼낸 얘기는 몹시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일진 무리의 한 학생이었고요. 그 무리들이 항상 이유 없이 여자애들 싸움을 붙이는 그런 무리여서 이제 가위가위보를 해서 한 대씩 뺨을 주고 받아라. 체급 비슷한 여자애들 모아놓고 너희 둘이 싸워라. 뭐를 잘못했는지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얘기를 못할 경우에 줄을 세워서 나머지 10명이 그 한 명의 뺨을 이렇게 무조건 때리라고 시켰었어요. 그거를 주동을 했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임가영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걔는 항상 누굴 난파시키고 있었어요, 제 기억엔. 무리에서 철저하게 저랑 대화를 단절을 시켰었고 약간 저랑 대화를 하면 너도 저렇게 된다 이런 느낌으로 나랑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서 그 누구도 저한테 다가오지 않았었고 반 친구들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폭언을 듣고 또 임가영에게 폭행을 당했던 그날 새벽, 어쩌면은 다금양에게는 이로 인한 수치심과 모욕감 그리고 아픔보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될 왕따로서의 학교 생활이 더욱 두렵고 무서웠던 건 아닐까. 는 16호실로 애써서 정다금양을 데리고 가놓고 굳이 17호실로 자기만 돌아왔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16호에서 17로 움직인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 폭탄을 던져놓고 옆방으로 피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방에서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이 터지기 직전이니까 가 간 거고 폭탄이 터지고 나서 간 거예요. 그럼 이 폭탄이 무엇일까? 그건 이 아이들이 그 방에서 다금양에게 했던 어떤 행동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다금양이 추락할 당시 그 방에는 4인방 중 한 명인 최다정만 남아 있었는데 비명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옆방으로 가 다금이가 떨어졌다고 임가영에게 전한 그녀의 행동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방 안에서 이 아이는 다금이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인지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고요. 거기다가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바로 112에 신고를 하거나 선생님한테 찾아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몸은 없지만 이라는 한 학생의 영향력이 이 공간 안에 미치고 있었고 뭔가 변수가 생기니까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때 가서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방에 갔을 가능성이 상식적으로는 제일 많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했다, 몰랐다로 일관하고 있는 4인방. 전문가들은 수사 당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지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투신하기 10분 전 1216호 상황이지 않습니까? 얘들의 진술을 좀 나노 단위로 아주 세밀하게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검증하고 했어야 돼요. 사망할 때 현장에 가해 학생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폭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그 사실만으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그냥 부인하고 또 경찰에서도 추가적으로 그날에 세세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사하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날 옆방 1217호가 아닌 1216호에서 폭행이 벌어졌을 가능성과 나금량이 임가영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점은 그땐 왜 드러나지 않았던 걸까? 거기엔 또 한 가지 믿기 어려운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길부터 아무 얘기하지 마라, 어디 쓰지 마라, 다른 학교에 뭐 소문내지 마라, 문자하지 마라, 입단속을 심하게 시켰고, 다금이 사건이 수사가 확정되고 부감한다 이랬을 때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때문에 수사가 들어가는데 네 마음 편하냐고. 애들이 그렇게 네 때문에 처벌받고 이렇게 되면 네 마음 편하냐고. 당시 학생들을 철저하게 입단속시켰다는 교사들에게는 그래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가방 검사를 엄청 철저하게 안 했어요. 선생님도 같이 그때 술을 먹고 했으니까 그냥 알면서도 넘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날 학생들이 술을 가져온 것을 보고도 모른 척했다는 선생님들. 선생님한테 술도 받았어요. 선생님 제가 따라주는 술도 한 잔 드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탓에 순찰 역시 제대로 돌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당시 12층에는 모두 7명의 선생님이 묵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의 경위서에도 선생님들이 개입했다고 합니다. 받아쓰기처럼 썼죠. 선생님 불러주는 대로. 성적 때문에 힘들어하고 평소에 우울증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선생님이랑 같이 술 마신 거 뭐 이런 이야기는 다 빼고 적으라고 했죠. 정작 다금량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담임 선생님도 지금 제일 힘든 건 이니까 많이 위로해줘라. 싸웠을 뿐인데 싸운 친구가 죽은 거라서 내가 제일 힘들 거다. 정작 다금량의 고민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담임 선생님. 다금이가 방을 바꿔달라고 했나봐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혹시 방 바꿔줄 사람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내가 되게 무서운 애니까 손을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방을 못 바꿨거든요. 학생도 듣는 자리에서 그런 거. 네. 당시 선생님들은 법적 처벌이나 징계 대신 교육청으로부터 경고와 주의 정도의 가벼운 행정처분만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는 주변의 무관심이 그날 다금량을 더욱더 절망으로 몰아넣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한 게 아니라 피해자 오픈했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면 정다금 학생이 과연 교사나 학교가 본인한테 도움처라고 느꼈을까요? 남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사실은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죽음을 생각할 만큼 처절한 고통이었다라는 걸 몰랐다는 거. 1992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모의 사랑 속에 밝은 모습으로 성장했던 다금량. 한창 꿈을 향해 달려가던 18살의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다금량의 죽음은 지금도 여전히 단순 자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정말 죽을 만큼 미안하지만 그때 못했던 또 말도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할 수 있겠다. 누군가 입에서는 진실이 나올 거다. 그냥 그 기대 하나. 어쩌면 남들과 마찬가지로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았을 민준 씨.
더운 바람이 불어오던 지난 6월 13일 그는 살해당했습니다. 민준 씨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은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좁은 방 안에 갇혀있던 비극이 세상에 드러난 건 119 상황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면서부터였습니다. 119죠? 같이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위험한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 전화가 걸려온 오피스텔로 구급대원들이 즉시 출동했지만 안타깝게도 신고자의 친구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조용했던 건물은 순식간에 살인사건의 현장으로 뒤바뀝니다. 세 사람이 살고 있었던 오피스텔 안, 좁은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숨져 있었던 남자. 그의 손목과 발목에는 오랜 시간 묶여 있었던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었고 몸 곳곳에선 크고 작은 상처와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게다가 화장실에서는 종이컵 2개가 발견됐어요. 그 종이컵 2개 중에 한 개는 밥이 조금 있었고 다른 한 개는 소량의 물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동안의 처참했을 생활이 짐작되는 상황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 남자가 숨진 이유였습니다. 국가수 부응 결과 사인은 심각한 폐렴과 영양실조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158cm의 키에 52kg으로 정상 체중이었던 남자. 사망 당시 그의 몸무게는 34kg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나 싶은데요. 장기간의 기아 상태예요. 뭐 한 7, 8일 굶겨갖고는 그렇게 되지 않고요. 외부에서 영양 공급을 분명히 제한을 하고 굶기기, 이런 고문 같은 행위가 자행된 게 아닌가 판단합니다. 사건 당일 경찰의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서울로 향했던 아버지가 마주한 건 도저히 알아볼 수조차 없는 아들의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가슴이 미어지는 건 민준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자들의 정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살던 20대 남성 2명이 친구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민준 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던 대학생 안 씨. 그의 공범이자 오피스텔에 함께 살고 있었던 룸메이트 김 씨. 이들은 민준 씨와 똑같은 22살 동갑내기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 친한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민준 씨를 무참히 살해한 범인 중 한 명인 김 씨가 학창 시절부터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겁니다. 민준 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김 씨와 김 씨의 중학교 때 학원 친구인 안 씨. 대체 두 사람은 왜 친구인 민준 씨를 이토록 참혹하게 살해한 걸까? 우린 먼저 민준 씨를 알만한 오피스텔 주변 이웃들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사고 상태야? 5번 정도 될 거예요. 3명이 거기 있을 거라고 항상 느꼈지. 솔직히 혼자도 조금 버거운 남자 셋이 살기엔 좀 그래서 힘들죠. 좁은 오피스텔에 3명이 산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이웃들. 사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웃들이 민준 씨의 존재를 모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피의자들이 외출할 때는 피해자를 결박한 뒤 집을 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월 1일에 이사를 온 뒤 김 씨와 안 씨가 집을 비울 때면 늘 결박된 채 화장실에 갇혀 있었다는 민준 씨. 이웃 누구도 만날 수 없었을 그가 건물을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숨진 날이 유일했을 겁니다. 이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머물렀던 곳은 영등포구의 한 원룸. 우리는 당시 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2명이 한다길래 2명 다 이제 연락처나 그런 걸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저희가 계약을 진행해드렸어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75만 원의 원룸을 공동명의로 계약한 것은 김 씨와 안 씨 두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두 사람을 주목하게 된 건 이삿날부터였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제가 이제 시설물 체크하러 위에 올라갔더니 한 친구는 바닥을 닦고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기 닦아라 저기 닦아라 여기 닦고 짐을 저쪽에 놔라 이런 식으로. 이게 친구 사이가 맞나? 걸레를 닦던 친구는 계약자는 아니었죠? 네, 아니에요. 그렇다면 김 씨와 안 씨가 8개월간 머물렀던 원룸의 건물 관리인이라면 또 다른 뭔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사 갔는데 홍대 쪽으로. 2명만 살았어요? 이따가 내 하나 있어요. 친구라고. 좀 외석 조그만 애인데
그는 특히 민준 씨를 생각하면 선명히 떠오르는 모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는 것 같고 반팔 티, 라운드 티. 추울 때도 그것만 입고 있더라고. 추운 날씨에도 늘 같은 반팔 티셔츠를 입은 채 두 사람이 가는 곳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는 민준 씨. 시린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던 지난해 11월 4일 한 남자가 걸려있던 덫을 알아챈 이는 서울 서초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최 사장이었습니다. 오후 4시 무렵 재고를 정리하다 누가 먹다만 페트병 음료수를 발견했다는 최 사장. 그는 매장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범인의 얼굴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또다시 편의점을 찾아와 어김없이 음료수를 훔쳐 마셨다는 범인. 계산하고 먹어야 된다 하니까 주머니에서 돈 버는 게 10원짜리 2개인가? 기막힌 상황에 범인의 행색을 찬찬히 다시 살피던 최 사장 눈에 띈 것은 폭력의 흔적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얼굴에 피멍 들어있어 뭐 상처도 많아가지고 밥 먹어야 되니까 밥 안 먹었지. 다른 공익받나 보다 그래가지고 처벌 안 하고 경찰에 전화했거든요. 경찰은 자초 지정을 알기 위해 가족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은 이는 11월 4일날 양재파출소에서 저녁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무렵 한 달째 아들을 찾고 있었던 민준 씨 아버지였습니다. 학교와 컴퓨터 학원을 가는 것 외에는 특별히 외출을 하지 않았던 민준 씨가 달라진 건 지난해 여름부터였다고 합니다. 작년 7월 22일 날 내가 카드를 줬거든요. 카드 줬는데 그 카드 갖고 기차 타고 서울 올라갔더라고요. 생이니까 내가 이제 집 나가 살겠다 이런 식으로 뭐 하더라고요. 하지만 열흘 만에 다시 돌아온 그는 김 씨와 안 씨가 영등포로 이사할 무렵인 8월 말 또다시 서울로 향했다고 합니다.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던 지난해 10월 6일 휴대전화마저 두고 집을 떠난 뒤 가족들과의 연락을 끊었다는 민준 씨. 당시 서울에 있었던 민준 씨의 친구 김 씨는 아들의 행방을 모른다고 한 상황. 하지만 민준 씨가 두고 간 휴대전화에는 그의 위치를 알려주는 단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음식 배달시킨 데가 영등포 오피스텔 주소 넣더라고. 아버지는 어렵게 영등포구에 위치한 원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준 건 낯선 청년이었습니다. 2달 전에 사고 지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 이누나 이름 대도 모른다 하더라고. 어떻게 해도 아들을 찾을 수 없자 결국 지난해 10월 17일 경찰서에 가출 신고를 했다는 아버지. 하지만 이틀 뒤 신고는 해제됐다고 합니다. 저희하고 통화했을 때도 바로 됐습니다. 그 피해자 학생하고? 예. 본인은 서울의 친구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다. 하지만 잘 지내고 있다던 민준 씨가 음료수를 훔쳐 마시다 들킨 사건이 벌어진 건 가출 신고 17일 뒤 집을 나간 지 꼭 한 달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경찰이 위에 경찰 잠바 하나 입고 그래 받쳐있더라고요. 얼굴 멍자국하고 턱에 딱지가 시커멓게 앉아가지고 그랬더라고요. 고장 아들과 병원부터 찾았다는 아버지. 오른쪽 갈비뼈는 4곳이 부러져 있었고 왼쪽 2번 갈비뼈는 어긋난 뒤 붙은 뒤였으며 폐에는 피가 고여 있는 상태였던 민준 씨. 그는 전체 6주 진단을 받은 뒤에야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께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요하게 이어진 김 씨와 안 씨의 협박 때문에 서울에 올라간 뒤 이유도 모른 채 청소기와 몽둥이로 수차례 맞았다는 민준 씨. 아버지가 영등포구의 원룸에서 헛걸음을 한 날도 그는 사실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민준 씨를 폭행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했던 김 씨와 안 씨. 지난해 11월 22일 민준 씨의 아버지는 두 사람을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그 뒤 민준 씨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3월 31일 아들은 또다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학원 갔던 내가 집에 안 오니까 전화를 했죠. 전화하니까 뭐 처음에는 울산 가서 하고 시집간다 하더라고. 느닷없이 또 다른 고등학교 동창인 차 씨와 울산에서 취직을 하겠다고 한 민준 씨.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라 아버지는 아들이 함께 있다고 한 차 씨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딱 한 번 통화했는데 복학도 하고 해야 되니까 친구면은 좀 달래갖고 집에 보내더라 이런 소리 했거든요. 하지만 2달 반 뒤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곳은 울산이 아닌 서울, 그것도 김 씨와 안 씨 곁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다 다시 서울로 향했던 걸까?
우린 민준 씨와 함께 울산에 갔다는 차 씨에게 그 답을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저녁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 고등학교 동창인 김 씨가 민준 씨의 행방을 묻기에 컴퓨터 학원 가는 시간을 알려줬을 뿐 차 씨는 올해 민준 씨를 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준 씨에게 걸려온 아버지의 전화를 차 씨는 어떻게 넘겨받았던 걸까? 저거 혹시 전화로 바꿔서 그렇게 한 적은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전화 핸드폰끼리 이제 그때가지고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해 민준 씨와 같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차 씨. 그는 이 또한 김 씨의 부탁이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돈 받은 것도 없고 걔네들한테 친구가 노트북 보시고 키웠다는 얘기인데 내가 나쁜 애구나 이 생각으로 계속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 건데 민준 씨가 노트북을 망가뜨린 게 모든 사건의 발단이라고 들었다는 차 씨.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는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고장을 냈다고 그러던데 걔가. 그래서 걔네들 얘기는 너가 여기서 알바해서 그거 갚아라. 노트북이 부쉈는데 그 돈을 안 갚았다. 그 돈을 받아내려고 애를 데리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자신들의 지인은 물론 영등포 원룸에 살 당시 건물 관리인에게도 같은 이유를 말하고 다녔던 김 씨와 안 씨. 이들은 민준 씨가 아버지에게 인계된 뒤 대구에 내려가자 직접 집까지 찾아와 항의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숨진 뒤에야 드러난 진실은 몹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들의 노트북을 파손했다는 주장인데 예,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노트북을 파손했다는 사실은 피의자들이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있었던 대학생 안 씨.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가 안 씨라는 사실에 그의 오랜 친구들은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걔가 그럴 애가 아닌데 이러면서 그리고 그 최고에 누가 누굴 패요. 학창 시절에 안 씨는 누군가를 때릴 만한 성격도 체격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준 씨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김 씨의 학창 시절은 어땠을까? 그냥 진짜 눈에 띄지도 않는 후반? 3학년 후반까지 같은 반인지도 제까지 잘 몰랐었고 걔는 진짜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 걔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학교를 졸업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김 씨의 존재마저 전혀 모르겠다는 동창들. 그렇다면 민준 씨는 기억하고 있을까? 같은 반 애들이랑 옆반 애들 이렇게 많이 기록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무렵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었다는 민준 씨. 담임쌤이 저희 보고 괴롭히지 말라 그런 식으로 혼나가지고 저희 안 괴롭히고 근데 이제 그 옆에 붙어 다니길래 그냥 처음에는 정말 친구가 생겼네 하면서 이제 놔뒀는데 아무도 저희가 괴롭히는 게 멈추고 나서 친해진 것 같기도 하고 딱 시기가 그때 그 정도? 네.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무리의 괴롭힘이 멈추자 민준 씨에게 다가간 이가 바로 김 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괴롭힘도 정도가 있잖아요. 저희는 좀 심했다 라고 보면 얘는 핸드폰 들고 가고 핸드폰 안 쓰고 강약 약강이죠. 다정한 얼굴로 곁에 머물렀지만 실상은 민준 씨를 착취하고 있었다는 김 씨. 두 사람의 묘한 관계는 민준 씨의 통장 거래 내역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은 그러네. 통장인데 하고 거래하는 게 뭐예요. 돈이 6만이나 들어왔으면 이제 바로 이 상금을 6만 300원 했다고. 이게 2019년인데 그때부터 그래 돈 거래를 했다고. 어쩌면 학창 시절 몹시도 외로웠을 민준 씨. 우린 그를 잘 알고 있다는 또 다른 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이제 막 솔직히 말하면 소위 말하는 일진 패거리들 그런 패거리들이 막 괴롭히고 하는 것도 봤고. 민준 씨가 중학교 때도 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지원 씨. 실제로 꾸준히 상담과 치료를 받아왔던 민준 씨는 지난해 심리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자기 주장이 좀 부족하고 또 뭔가 자존감이 낮고 위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성적인 폭력에 있어서 대부분의 피해자의 특성입니다. 그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피해자는 그전에도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도망치거나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해봤자 소용없다는
그런 식의 어떤 부정적 결론을 내리면 더 이상 시도를 하지 않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김 씨와 안 씨가 민준 씨의 약한 부분을 교묘히 이용해 친구가 되었을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일진이 아닌 너에게 내가 괴롭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거다. 이런 이제 판단 아래 가해자와 어울렸던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다양한 종류의 이제 괴롭힘이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일단 피해자는 그것을 이제 범죄 피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를 친구라고 여겼을 것이기 때문에. 민준 씨가 가출과 귀가를 반복했던 지난해 여름.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낀 건 아들의 씀씀이 때문이었다는 아버지. 8월 한 20 며칠 나와갖고 뭐 8월 30일까지 저녁에 휴대폰 소액결제 넣으려고 뭐 99만 6,500원이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결제된 100만 원에 가까운 휴대전화 소액 결제 내역. 아들이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썼던 걸까? 민준 씨가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8월. 비용은 99만 원이었습니다. 김 씨와 안 씨가 영등포로 거처를 옮긴 뒤인 9월에 사용한 소액 결제 비용은 95만 원. 민준 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가출 신고를 했던 10월에 쓴 돈은 46만 원. 편의점에서 무전 지식을 한 뒤 대구로 내려갔던 11월에는 단 4일 동안 41만 원을 썼던 민준 씨. 그 뒤 아버지와 함께 지내던 동안에 발생하지 않았던 소액 결제 비용은 올해 4월 다시 1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핸드폰 소액 결제 월별 최대 한도액이 1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피해자의 소액 결제 핸드폰 내역을 보면 월별 최대액을 사용해요. 이걸 보면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있을 때만 소액 결제를 사용한다. 결국 이 피해자의 핸드폰 소액 결제 내역은 가해자들에게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민준 씨의 피해를 짐작할 수 있는 흔적은 휴대전화에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통화 목록입니다. 대구에 있었던 3월까지 그가 연락한 이들은 주로 가족들. 하지만 4월부터는 낯선 번호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대체 누굴까?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거기가 어디시죠? 대구업체요. 전화를 받는 이는 대부업자였습니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 그리고 대출까지 민준 씨의 명의와 휴대전화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활용해 민준 씨로부터 갈취를 해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 하지만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미 상해죄 등으로 김 씨와 안 씨를 고소한 상태였던 민준 씨와 아버지. 그동안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을까? 수사 결과 통지서 결고 불송치 혐의 없음. 고소인이 피해자와의 대질 조사를 거부하며 고소 취소하였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 사건을 종결하고 불송치했다는 담당 형사들. 이들은 현재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를 취하할 당시 가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민준 씨.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했을 그가 숨지기 전까지 보내야 했던 시간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겉으로는 친구 관계인 것 같이 보였지만 안으로 보면은 아주 냉혹한 먹이 사슬의 그 과정 속에서 피지배 관계가 형성이 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밥, 물을 조그만 종이컵에다가 담아 놨었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인간으로 대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육하면서 학대를 했다. 22회. 너무도 짧은 생을 살았지만 생이 많은 시간 무척이나 아팠을 민준 씨. 가들이 이제 지금 나 2대 초반이거든. 뭐 10년, 20년 만들게도 나이 아직 가장 젊은 때잖아요. 그래도 우리인데 뭐 해코지 할 수도 있고 또 동생도 알거든요. 가야지 뭐 해코지 할 수도 있고 걱정되죠. 잔혹한 폭력으로 아들을 잃은 뒤에도 두려움은 피해자 가족들의 몫인 상황. 이야기의 고리는 과연 끊어질 수 있을까? 아버지는 아직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소년들이 있습니다. 시비 걸리면은 무조건 다 때리는 거고. 몇백만 원 생각하고. 무명하고.
오토바이가 통째로 그냥 가져가는 거죠. 인간의 발치에 특수활동. 거침없는 아이들의 위태로운 범죄. 당신이 판사라면 오늘 이 아이들을 어떻게 벌하시겠습니까? 포항에서 무인텔을 운영하는 박효철 씨는 그날의 어린 무법자들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냥 쓰레기였어요. 거의 입구에서부터요? 예, 거의 뭐 귤 껍질부터 시작해서 신전에 이제 교체를 했는데 이쪽 면으로 끝으로 담배로 이렇게 지진 이제 안에 매트리스가 손상이 되고 바닥에 술병이 깨져 있고 아주 쓰레기랑 아이들의 난동으로 객실 안에서만 500여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박 씨.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저러고 있는 거예요. 옷을 벗은 채 모텔 복도를 휘젓고 다니기도 하고 고성방가를 하며 소란을 피우던 아이들.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도 어린 무법자들의 소동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지금 와요. 지금 와요. 지금 와요. 지금 와요. 미성년자가 그렇게 영업하기에 또 보이네요. 지금 인사는 지금 줬어요. 지금을 하고 왜요? 때리고 싶어요? 때려봐요. 때려봐요. 아, 보겠다. 때려봐요. 아주 신발. 경찰의 지시도 잘 따르지 않고 거센 반항을 하던 아이들. 박 씨가 더욱 놀라운 건 어린 아이들 입에서 나온 말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촉법소년이다, 미성년자다, 뭐 경찰한테 때려봐라, 죽일 거냐, 어쩔 건데 하면서 경찰 앞에서 가래침을 뱉는다라든지 욕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어른한테 대들어 버리니까 이제 사업하는 사람은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촉법 소년이라며 경찰 앞에서도 겁없이 반항하던 아이들은 술에 취해 한 행동이라며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업주 박 씨에게 함부로 대든 것도 취한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한 행동이라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했다는 아이들. 경찰 수사 결과 이날 난동을 부린 어린 무법자 5명 중 촉법 소년은 단 1명. 현재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혐의 자체가 재물손괴입니다. 재물손괴. 일부 합의가 있어서 그 정도라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고요. 한 명 촉법소년이 있었잖아요. 네, 별건으로 분리해서 한 명은 소년부로 보내고 네. 네 명은 검찰로 보내고 검찰에서 그 미성년자들에 대한 뭐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 네. 그냥 보호처분 뭐이나 그런 걸로 끝내겠다고 하면 가정법원으로 송치 결정을 하게 되죠.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10살 이상 14살 미만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부 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14살 이상의 범죄 소년은 검찰의 기소에 의해 형사 재판을 받거나 소년부로 송치돼 소년보호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소년 범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보게 됐다는 박 씨. 촉법소년인데 뭐 우리나라에서 처벌 안 하는데 뭐 내 맘대로면 어때? 뭐 어른들 우스운 거야. 우리 처벌 못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한다는 건 지금 이미 사회적인 문제가 그만큼 있다라는 걸 그 조회수가 증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날 겪은 일에 대해 업주 박 씨가 올린 게시글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소년범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응이 가득했습니다. 잔혹한 범행으로 대중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소년 범죄. 10대 청소년 여러 명이 또래 고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이 폭행 장면을 찍은 뒤에 SNS에 올리고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듯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다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보의 습득이 워낙 빨라서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는 정보가 어떤 건지 금방 알 수 있고 또 그걸 아는 수준을 넘어서 그걸 악용하는 단계까지 이르려다 보니까 조금 더 그 범죄 수준이라는 게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 또래 친구들이 모여 지적장애 여고생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장애까지 있는 친구 왜 그렇게 가혹하게 괴롭히신 겁니까? 판단했다고 폭행까지 하셨는데 죄책감 안 느끼셨습니까?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며 큰 논란이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거짓말 치는 게 싫었어요, 그냥. 그런데 우린 이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몇몇 아이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숨진 비극적인 사건. 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네, 저거 떨어지네. 네, 누구 떨어지는 것 같아갖고. 몇 층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10층이요. 10층에서 보이는 설명해 주세요. 뭐가 보여요? 상황이 불편한데 지금. 네? 현장에 왔던 형사팀장이 이제 핸드폰을 이제 확보를 했었나 봐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신고자한테 상황을 물어보려고 전화했을 때 그 전화가 이제 다시 경찰관이 받고 해서 알게 된 거죠. 이 번호가 신고자의 전화다. 피해자가 신고한 거구나라고. 네. 마치 목격자인 듯 119에 직접 신고를 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10대 소녀. 여느 평범한 또래들처럼 좋아하는 고양이와 영상을 찍고 SNS에 공유하던 것을 즐기던 16살 장혜린 양이었습니다. 그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제 역순으로 이제 그 많은 대화들을 하나씩 보면서 내가 겪었던 고통들이 조금씩 이렇게 다가갔던 거였어요.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딸아이의 죽음의 이유를 밝혀줄 비밀들로 가득했던 혜린 양의 SNS. 부모님은 그 기록을 들여다보면서 죽음을 선택하던 날까지 딸이 받아왔던 고통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혜린 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사흘 전 또래 친구 10명이 모인 SNS 단체 채팅방에서 유성군과 혜린 양의 남자친구 민우군 사이에 수위 높은 설전이 벌어집니다. 본인도 포함되어 있는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조로 혜린 양은 침묵했습니다. 한바탕 대화가 오간 후 잠잠해진 채팅방. 그런데 5시간이 지난 다음날 새벽, 이번엔 친구 나리 양이 다시 불을 지핍니다. 나리 양은 심지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자신의 친구까지 채팅방으로 불러들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이른바 사이버 불링을 당하며 친구들의 온갖 조롱과 모욕을 참고 있던 혜린 양.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사흘 전 일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보시면 지금 그냥 자주 투닥거리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지내면서 진짜 사소한 거라도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날 진짜 태어나서 친구를 알고 지내면서 처음 싸운 게 그날이에요. 친구들 있는 거 이제 말이 없고 난 다음에 학생 저 욕했어요. 저 욕해달랬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냥 막저 집단 까가지고. 그래서 저는 싸우고 나서 걔랑 화해하고 다 같이 화해하고 저는 음식점을 갔던 상태였는데. 나리 양은 혜린 양을 달래주고 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로 실려간 혜린 양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시간에도 상황을 모른 채 단체 채팅방에서 대답 없는 혜린 양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말 못할 비밀을 알게 된 가족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수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단체 방에서 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얘기를 계속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정보통신망법 이용 명예훼손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친구가 3명입니다. 명예훼손, 모욕, 협박, 공갈,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들. 그런데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오물을 뿌리고 집단 폭행한 10대들 결국 구속됐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나리 양과 유성군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혜린 양 사건의 재판을 앞두고 또 다른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되었던 겁니다. 저희도 뉴스에 올라와서 힘들 대로 힘들고 주변 애들한테 다 욕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미 거기서 힘들고 있는데 왜 또 그런 일이 생긴 거야? 그걸 왜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피디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도 없네요. 죄송하지만. 두 번의 죄를 짓고 두 번의 심판을 받아야 할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해 6월 늦은 시간 인천의 한 모텔 앞을 한 가족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들어온다는 아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수시로 전화를 했어요. 위치가 자꾸 다른 쪽으로 또 뜨니까 발길을 돌라고 하는데 그 모텔 앞에서 여자애들 소리와 악쓰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지적장애를 가진 딸이 걱정돼 종종 앱을 통해 아이의 위치를 확인하곤 했던 엄마 윤 씨. 그날도 연락 두절된 딸을 찾아 헤매던 중 딸과 어울리던 친구들이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다급히 들어간 모텔 방 안은 각종 오물로 더럽혀져 있었고 한쪽에는 널브러진 딸의 원피스가 보였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첫마디가 정말 죽을 뻔했어. 나를 잡고서는 이 변기통에다가 내가 찍었어. 많이 맞았어. 바닥에는 물이 흥건하지, 아이 머리에는 끈적끈적하지, 세면대 위에는 휴지뭉텅이로 피가 범벅돼 있지. 사건 발생 1시간 30분 전 4명의 친구들을 만나 모텔로 들어가는 소영양. 그 무리에는 혜린 양의 사망 사건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나리 양과 유성군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의 폭행으로 소영양은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붓고 온몸에 멍이 생기는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텔 폭행 사건이 있던 날 엄마 윤 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아이들. 조사를 받은 후 나리 양은 자신은 폭행하지 않았다며 소영양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나리 양은 주범인 이 양과 함께 주먹으로 수차례 소영양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함께 있던 유성군은 소영양의 머리에 침을 뱉고 당시 폭행 현장에는 나리 양과 유성군을 비롯해 5명의 친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더욱이 나리 양과 유성군은 혜린 양 사건 때문에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 도대체 어떻게 지내왔기에 2차 범죄까지 저지르게 된 걸까? 지난해 2월 혜린 양 사망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모두 3명. 범행 정도를 판단해 나리 양과 유성군은 형사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나리 양과 유성군의 경우 검찰의 기소 3개월 후인 지난해 5월 사건을 다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겁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고 한 달 뒤 나리 양과 유성군은 모텔 폭행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2020년 9월 혜린 양이 숨진 이후 8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때까지 두 아이가 받아야 할 재판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까지 앞둔 아이들은 법이 무섭지 않았던 걸까? 근데 왜 또 그런 일이 생긴 거야? 그걸 제가 피디님께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되겠냐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으니까 교도소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실래요? 그러면 면회를 가시든. 왜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영향이 제일 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는 경찰서 가가지고 저희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주범 이 양의 책임이 크다고 말하는 유성군. 구속 재판을 받으며 구치소 안에서 소영양에게 사과의 편지를 썼다는 나리 양. 편지에서 혜린 양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한때 혜린이를 잃고 너무나 큰 아픔이 있을 때 나에게 괜찮냐며 다독여줬던 너가 아직도 떠올라. 너가 많이 그립고 보고 싶다. 너에게 트라우마와 아픔을 줘서 미안해. 친구를 떠나보내고도 또 다른 친구를 다시 괴롭힌 나리 양. 정말 반성하고 있는 걸까? 못해줬던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은 못해준 게 잘 대해주지 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를 준 거거든요. 굉장히 큰 상처를 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는 하지만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공감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미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앞두고 있던 아이들이 처벌도 제대로 받지 않고 어떻게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건지 소용량의 어머니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세 번째 제가 계속 갔는데 이제 제가 피해자 엄마라는 거를 인증을 했을 것 같은데도 앞에서 웃고 떠들고 사진 찍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불과 10분 전에 그렇게 행동했던 애들이 불러서 들어가는 순간 하나같이 다 고개를 숙여가지고 눈물이 그렇게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계속 그러는데 정말 진짜 거기에서 정말 소리라도 솔직히 지르고 싶었어요. 저희가 이제 기소했던 사건이 소년으로 넘어가자마자 며칠 뒤부터 이제 사고 치고 다닌 거잖아요. 이런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벌을 받는다고 했었으면 6월 16일 날 그런 일 할 수 없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이라서 나가서 한 번 더 사고 치려고 그냥 풀어난 덕분에 또 누군가가 다 다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혜린 양 사건과 달리 모텔 집단 폭행 사건은 언론에 알려지며 이례적으로 빠른 수사와 기소를 거쳐 가해를 한 아이들은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듯 두 번에 걸친 재판부의 판결도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결과 주범 이양을 제외한 나리양과 유성군의 선고 결과는 모두 집행유예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조금 나올 정도라고 하면 소년법에서 소년원 처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소년범으로 갔을 경우에 10호 처분 받으면 2년을 받습니다. 예, 가서 2년 동안 수감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엄벌이 필요해 소년범들이 성인들처럼 형사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피해자나 가해자가 느끼기에도 낮은 수위의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피해자들이 원하는 강력한 처분 결과가 나오나요? 모든 형사재판은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피해자도 정말 밉잖아요. 얘 때문에 얼마나 큰 피해를 받았는데 강력한 처벌을 받길 원해요. 하지만 형사처벌의 수위는 늘 피해자가 생각하는 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0년 통계를 보면 검찰이 기소한 소년 사범 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유예 판결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처벌로서의 소년보호 처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집행유예를 받으면 일단 신체의 자유가 구속되지 않잖아요. 바로 그냥 집에 가잖아요. 그런데 보호처분으로 시설에 간다는 거는 자기 기존 생활관계를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본 아이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반면 청소년의 형사재판은 반성과 교화의 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는 조심스럽게 지적합니다. 교육이 가능하다면 강한 처벌보다 교육을 해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사회로서도 더 안전해진다 라는 관점이 또 있습니다. 근데 소년 범죄는 좀 더 근원적으로 사람 자체 인성을 좀 교화하겠다. 다시 이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건실한 사회인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좀 가르친다. 그러면 근원적으로 범죄가 예방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은 나리양과 유성군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앞으로 재범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걸까? 뭘 잘못했는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좀 뉘우치고 있어요? 잘하는 걸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재판도 다 끝났고 저는 벌 받을 거 다 받고 저도 합의하고 집행유예 받고 나온 거고 저도 지금 반성하면서 사회봉사하고 있는 건데 그와에겐 아직 심판이 더 남아 있습니다. 혜린 양의 사망 사건은 검찰의 재항고 과정까지 거치며 현재 나리양은 형사 재판을, 유성군은 소년보 재판을 통해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어린 무법자였던 이들에게 두 번의 죄와 두 번의 벌은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